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70대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제 나이 7순이에요. 살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 나이에 글을 쓰기로 작정했네요. 살면서 누구에게 손가락질 한번 받지 않았고 10원짜리 한 장 훔친 적 없는데 제가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동네방네 떠돌고 싶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서툰 글솜씨지만 제 마음을 담아 보았네요. 진심 어린 글을 담았으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이에 저를 쪽팔리게 해서 이렇게 글까지 쓰게 한 주인공은 바로 제 며느리예요. 제 며느리를 소개하자면 나이는 40대 초중반으로 한마디로 바쁜 사람이에요. 아들이 결혼을 한다면서 며느리를 집에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는데 첫마디가 그러더군요. 엄마, 이 사람은요, 워커홀릭이에요. 뭐? 뭐라고? 워커홀릭? 그게 뭔데? 무슨 뜻인데? 저는 워커홀릭이란 단어를 아들에게서 처음 들었어요. 엄마, 워커홀릭이란 것은요, 일 중독자, 한마디로 일벌레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일밖에 몰라요. 일이 그렇게 좋대요. 하고는 웃더군요. 그러면서 며느리의 직업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 직업은 외환딜러예요. 엄마 들어보셨어요? 외환딜러라고? 아니, 처음 들어봐. 아주 생소한데? 뭐 은행에서 일하는 거야? 은행원이야? 처음 보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무식한 티를 팍팍 내버렸네요. 외환딜러는 국제금융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달러와 엔화, 마르크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외환과 파생상품을 값이 낮을 때 사들이고 값이 비쌀 때 팔아서 그 차액을 남기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외환딜러란 직업에 대해 설명을 해줬지만 솔직하게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아무튼 저의 하나밖에 없는 외며느리는 배운 거 많고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똑똑한 것도 부족해서 있는 집안 자식까지. 세상 갖출 건 다 갖췄더라고요. 바깥 사도는 고위 공무원을 지냈고 집은 강남에 산다나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헉 하고 기가 죽어버리더군요. 반대로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저희 남편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정년퇴직을 했고 저는 가정주부로만 살았어요. 슬아에 아들 하나 있는 게 부모가 극성을 떨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해서 지금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죠. 아들에 대해 제가 자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며느리까지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 배운 것까지 많은 애가 온다니 제 가슴이 다 벅차오르더군요. 남편이 살아서 이 모습을 봤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제 남편은 작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듣자 하니 사돈이 우리 아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집안은 명색이 사회 지도층인데 우리 집안은 평범도 아닌 평범 이하라나요? 게다가 저희 집이 서울 강남권이 아니란 이유로도 개무시하고요. 그래도 저는 교육자 남편을 둔 아내에 서울대 나온 아들을 키운 엄마란 프라이드가 나름 대단했는데 사돈이란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의 자부심을 무시해버리더군요. 상견례에서 더 기분이 상한 건 안사돈의 말이었어요. 안사돈이 그러더군요. 그쪽 아들이 우리 딸을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만하면 우리 딸 눈에 평생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없겠다 싶어서 결혼 승낙한 겁니다. 뭐든 우리 집안보다 키우는 것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상견례랍시고 마주 앉아 식사 함께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안싸돈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자기 딸을 좋아한다. 우리 아들이 자기 딸을 죽자 사자 쫓아다녔다. 양에 차지 않은 사이지만 내 딸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보고 결혼 승낙한 거다 하면서 같은 말도 엄청 재수없게 하더군요.
안 싸돈 되는 사람은 결혼식 날까지도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입이 대빠른 나와 있더군요. 그 많은 하객들을 모아놓고서 말이죠. 정말 이제 안이 꽂고 더러워서 어찌나 빈정이 상하던지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직업이 변호사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내 아들도 이 정도면 최고의 사익감인데 저는 사돈 얼굴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콧방귀 뀌어버렸어요. 결혼식 내내 지켜보니 바깥 사돈도 안 사돈도 배운 척, 있는 척, 도도한 척 아주 척척 박사들이더군요. 저런 집안에 장가가서 우리 아들이 무시당하며 사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사돈에게 한마디 했어요. 사돈이 우리 아들 양해 차지 않은 것처럼요. 저도 당신 따님이 제 양해 차질 않아요. 제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잘나 보인다는 말입니다. 결혼식 내내 지켜보니까 사돈은 제 아들을 대놓고 무시합디다. 하지만 저는 안 그럴랍니다. 오늘 하루 지켜보니 그거 참 꼴불견입디다. 저는요, 당신들하고 달라요. 당신 딸을 내 딸이다 생각하고 잘해주겠습니다. 하고는 사돈네 말을 듣지도 않고 쌩안이 와버렸죠.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마음 같아서는 콱 며느리를 구박해버리고 싶었지만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참고 살자고 다짐했네요. 그런데 잘난 척하는 부모 밑에 잘난 척하는 자식이더군요.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아무리 똑똑한 며느리라고 이럴 수가 있나요? 아들 결혼식 올리고 1년이 지났는데 며느리 얼굴 딱 한 번 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결혼 전부터 그랬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첫인사 오는 날 얼굴 한 번 보고 상견례 날 2번째 얼굴 보고 그리고 결혼식 날이 며느리 얼굴 3번째로 본 날이더군요.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더군요. 사돈 집안은 내가 가난하다고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과부라고 저를 이렇게도 무시를 해버리더군요. 아무튼 며느리와 사돈만 생각하면 기분이 더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러고는 만날 수 없는 며느리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는 괜히 죄 없는 아들에게 한 소리 해댔어요. 네 마누라는 뭐가 그리 바빠서 시어머니한테 얼굴 한 번을 안 보여줘? 나 배운 거 없는 시어머니라고 무시하는 거지? 나 서울 안 산다고 무시하는 거지?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그러지 말자. 그러면 아들은 또 며느리와 제 사이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둘러대기 시작했죠. 그게 아니라요, 엄마. 와이프가 진심 바빠서 그래요. 외환 딜러라는 일이 그래요. 제가 그 사람에게 시간적인 여유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할게요. 하면서 난감해했죠. 그러고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긴 오는데 며느리 한다는 말이 잘 지내시죠? 시간 나면 한번 찾아뵐게요. 하고는 완전 형식적인 말 몇 마디를 하고서는 며느린도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에 며느리 얼굴을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본 거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요. 참다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아가, 네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다만 그렇게 바쁘냐? 우리 이러다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거리에서 만나도 서로 몰라보고 지나치겠어. 넌 내 얼굴 아니? 만나면 알아보겠어? 그렇게 말을 던졌더니 며느리 하는 말이 그럼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전 거리에서 어머니 뵈도 한눈에 알아보죠. 혹시 제 얼굴 모르세요? 하고는 차갑게 답을 하더군요. 아이고야,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냐 싶어서 그래, 미안하다. 괜한 말 꺼내서.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냐?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내가 버려야지. 그게 빠르겠다. 그치? 그게 정답이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얼굴 한 번씩은 봤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그러던 차에 개모임을 갔는데 모임에 나온 친구들이 입을 모아 제 며느리들 흉을 보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어떤 친구는 결혼식 이후로 며느리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또 어떤 친구는 며느리 보고 싶어서 집에 찾아갔더니 들어오지 말라면서 문도 열어주질 않더라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내 며느리뿐만 아니라 요즘 잘 나가는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보다. 그래도 내 며느리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눈빛 마주쳐주니 어디야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며느리 얼굴을 몰라. 전화통화로만 어머니 소리 들어봤어. 전화통화로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콧소리 내면서 내가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 전화를 뚝 끊어버려. 그러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도 부럽더군요. 목소리라도 자주 어머니 소리라도 듣고 싶더군요. 우리 집 며느리는 나를 보면 대면대면은 기본에 어쩌다 한번 만나도 어머니 어머니 하는 법이 없을까? 어찌 그리 서운하던지요. 아들 결혼 3년 차에 며느리를 만나서 저는 마음먹고 얘기를 던졌어요. 넌 어째 살가움이라는 게 없니? 내가 너한테 어머니 소리 들어본 게 10손가락 아닐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얼굴은 안 보여줘도 전화통화라도 하면서 어머니 어머니 한다더라.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우리 전화통화라도 가끔 하자. 목소리라도 듣고 살자, 응? 그랬더니만 며느리 하는 말이 제 성격에 그런 걸 어쩌란 거예요? 하면서 톡 쓰는 겁니다. 또 어찌나 섭섭하던지요. 아, 얘가 사이다를 마시고 왔나? 넌 어째 그리 나만 보면 톡 쏘니? 아니, 넌 전생에 날아다니는 그 곤충 벌이었니? 왜 그렇게 말끝마다 톡톡 쏘니? 그랬더니 많이 배우시고 똑똑한 며느님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지금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고는 덤비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저는 바로 꼬랑지 내리고는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죠. 그러고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 요즘 세상에 내 아들하고 이혼 소리 안 하고 사는 것만도 어디냐. 고맙다 아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았죠. 그러다가도 또 어떤 날은 내 귀하고 잘난 아들이 며느리와 처가에 쩔쩔매는 꼴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도 결혼할 때 처가에서는 내 아들에게 멋진 드림카를 선물해 주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내 아들 이뻐서 해줬겠어요? 자기 집안이랑 얼추 어깨 맞추려고 사준 거겠죠. 그래도 처가에서 받은 선물이니 이 엄마한테 처가에서 받은 선물로 받은 드림카에 한 번은 태워줄 줄 알았지만 언감생심. 아들도 드림카 자랑만 하고서 태워주진 않더군요. 사돈이 그랬다나요? 내 아들 직업이 변호사이니만큼 기죽지 말라고 사준 거라고요. 딸랑 요거 하나 사주면서 오만 생색은 다 냈나 봐요. 그래, 시간이 가면 사돈 어른들도 내 아들 인정해 주겠지. 워낙에 착실하고 똑똑한 아들이니까. 그리고 내 며느리도 지 잘난 거 내가 인정해주면 나한테도 잘하고 배운 만큼 세상에 환원하고 살면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칭찬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며느리에게 서운함 같은 거 갖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같은 교원 중에 친구 한 명이 시댁이 영광 법성포라면서 진짜 맛있는 명품 영광굴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내외도 주고 사돈네도 드리고 싶어서 저도 부탁해서 특별한 최고급 굴비를 구입했죠. 그러고는 아들 편에 처갓집에 가져다 주라고 영광굴비를 예쁘게 포장해서 보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들이 굴비를 들고 처갓집에 간 지 3시간 만에 우리 집에 다시 돌아왔더군요. 영광 법성포 굴비는 포장도 뜯지 않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들 하는 말이 엄마, 죄송합니다. 장모님이 집에 이런 거 많다고 엄마 두고두고 드시래요. 마음만 받겠대요.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요. 하면서 백화점 마크가 턱하니 찍힌 가장 큰 사이즈의 소갈비 박스를 2개씩이나 가져왔더군요. 아들도 제 기분이 상할 거라는 걸 알고는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만 엄마,
장모님이 이 말 꼭 전해주래요. 다시는 번거롭게 일 만들지 말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아들이 제 집에서 나가자마자 안 싸둔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돈, 무슨 경우가 그럽니까? 본의 성의를 봐서라도 받으셔야죠. 받으시고 필요 없으시면 버리시던가 아니면 가까운 지인 줘도 되지 않습니까? 꼭 이걸 돌려보내고 게다가 갈비 세트까지 얹어 보내시면 제가 제 아들 앞에서 얼굴이 뭐가 됩니까?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안 싸더니 하이톤으로 그러더군요. 아니, 그러길래 애초에 왜 이런 걸 보내세요? 요런 선물 보내시면서 저랑 친해지시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급을 하셔야죠. 사돈이라고 해서 저랑 어깨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 결혼 저는 아직도 용납이 안 됩니다. 부끄러워서 아직도 어디 가서 사돈이 누구라고 제가 말을 못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력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해도 격이 안 맞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뭐라고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우리 아들 어디다 내놔도 하나도 꼴리지 않아요. 우리 남편 초등학교 교사로 자기 일에 자부심 갖고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한 양반이에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무시하고 그래요? 그렇게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집이 만만하면 이혼시키세요. 지금이라도 이혼시킵시다. 제가 나설까요? 아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시는지 인정할 건 인정을 하셔야죠. 하고는 저는 저 하고 싶은 말만 다다다다 하고서는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 기분이 너무 안 좋더군요. 사위 대접도 못 받는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평범한 집안의 장가 갔으면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라는 직업에 인물도 좋고 아주 대접받고 살았을 텐데 말이죠. 어찌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던지 몇 날 며칠을 혼자서 끙끙 소갈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보자 하니까 도가 지나치는 겁니다. 바쁘면 얼마나 바쁘길래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제 아들의 집안 살림에 육아까지 도맡아 하는 거예요. 제 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바쁜데 말이죠. 며느리를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야지 벼르고 있는데 며느리 얼굴 보기가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아들 집에 갔다가 작정하고 며느리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한마디를 했죠. 넌 집에 오면 아예 일을 안 하니? 바깥일은 바깥일이고 집안일은 집안일 아니니? 너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가정주부야. 한 남자의 아내이고 애 엄마라고.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본은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이다. 했더니 이 도도하고 쌀쌀 맞은 며느리년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자만 집안일 하라는 법 있어요? 누구라도 시간 되는 사람이 집안일 하면 되는 거죠. 꼭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어머니도 버리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는 거예요. 며느리 하는 말과 행동에 이젠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넌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같지 않니? 만만하니? 어떻게 된 게 말끝마다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공부는 네가 잘했을지 몰라도 나는 세상 살아온 경륜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세상은 말이다.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지혜로 사는 거지. 했더니 이 며느리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큰 소리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제 집에 오지 마세요. 안 보고 살면 서로 편할 텐데 왜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셔서 일을 만드시는 거냐고요? 불화를 만드시냐고요? 그리고 저요. 어머니가 제 집에 드나드시는 거 불편하다고요. 제 집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좀 편히 쉬자고요. 그리고 아줌마 쓰면 될걸 이 사람도 웬 고집인지 몰라요? 전 이 사람한테 집안일 시킨 적 없어요. 자기가 집안일 하겠대잖아요. 암튼 이 사람도 어머니도 왜 편한 길을 두고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돈은 왜 벌어요? 이런 데 쓰라고 버는 거잖아요. 며느리 말에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저는 막말을 던져버렸어요.
그래, 너 잘났다. 이제부터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네가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아무 상관 안 할란다. 하고 다시는 아들 집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엄마 마음이 어디 그럽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집에서 노느니 아들네 집에 드나들면서 청소도 해주고 밑반찬도 하고 따뜻한 국에 쌀밥 갓 지어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여서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들 밥상 차려주면 좋으련만 이젠 그러지도 못하고 제 마음만 아프더군요. 그런데 손주들이 점점 커가니까 아들이 제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오더군요. 엄마, 우리 애들 커가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챙기자니 너무 버거워요. 죄송한데요. 저희 집안일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저야 좋죠. 옳거니 하고서는 아들 집을 마음 놓고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아이가 생기니 제가 집에 드나드는 걸 그렇게 눈치 주진 않더군요. 얼마나 좋던지요. 제 손주들 제 손으로 지은 밥 먹이고 옷도 빨아입히고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은근히 며느리에게도 한마디씩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일 안 해도 좋다.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도움이 부리기도 쉬운 거야. 내가 일하는 거 곁눈질로라도 조금씩 봐둬라. 그랬더니 도도하신 우리 며느님이 고분고분한 목소리로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제 철이 드나 보다 저도 모르게 제 얼굴에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그리고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저는 그간 며느리에게서 느꼈던 서운함이 눈 녹듯 녹아내리더군요. 그래도 너무 잔소리라면 며느리 성격에 또 현관문 걸어 잠글까봐 가끔 한마디씩 며느리 기분 좋을 때 한마디씩 내뱉었죠. 아니 그런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이 싹수 없는 며느리가 제가 손주 봐주고 집안일을 해주면 감사하단 말 대신에 꼭 월말이면 돈 봉투를 건네면서 마치 도우미한테 그러듯 이번 달도 수고하셨어요. 충분히 넣었으니까 만족하실 거예요. 참, 부족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다시는 아들네 집에 발도 딛기 싫으면서 또 내 아들 내 손주들 생각하면 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걱정돼서 매일매일 며느리 집에서 종살이를 했죠. 잘난 며느리 때문에 내가 말년에 이 무슨 짓인지 가끔 헛웃음도 나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제가 점심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곧 칠순인데 잔치 열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일생에 한 번뿐이고 자식이라고는 아들인 나 하나뿐인데. 제 아들이 이 엄마 칠순인 것도 알고 있고 잔치도 열 생각이었다니 속으로 어찌나 기분이 째지더군요. 그런데 아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하는 말이 잔치는 무슨 요즘은 칠순 안 지낸다더라. 촌스럽게 칠순이 뭐야. 오버하지 말고 평소에 잘해드려. 나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해. 그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 같은 며느리한테 뭘 기대하냐. 좋다 말았다 했죠. 그렇게 저는 70번째 제 생일날에 혼자서 찜질방이나 갈까 하고 나가려는데 현관벨이 울리더군요. 누군가고 봤더니 아들이 일찍 퇴근하라고 집에 들어왔더군요. 주말에 웬일이야 하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아들 한다는 말이 오늘 엄마 칠순 생신날이잖아요. 아들인 제가 챙겨드려야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혼자 온 거야? 며느리는? 그랬더니 아들이 민망해하면서 죄송해요 엄마. 이 사람 바쁘다고 해서 저 혼자 왔어요. 순간 화가 또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아들에게 화풀이를 했죠. 걔는 내 환갑도 안 챙기더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생일날 혼자서 청승맞게 찜질방에 가서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들 내외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들이라도 와주니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군요. 눈치 빠른 아들이 저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하면서 몸보신하러 흑염소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칠순 생일날
아들과 둘이서 오붓하게 몸에 좋다는 흑염소를 먹으러 갔죠. 그런데 식당 사장이 흑염소와 궁합이 좋은 약초로 담근 약주가 있다면서 한 잔 마시라는 겁니다. 몸에 좋다고요. 그런데 딱 한 잔 마시고 제가 정신줄을 놔버렸지 뭡니까? 평소에 제가 술을 못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집에 가자며 저를 차에 태우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간 사이에 제가 사고를 쳐버렸지 뭐예요. 술김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시엠이다. 잘난 니년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냐? 그래? 오늘 내 생일이다. 니 시엠이 1년에 딱 하루 있는 생일. 니년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엠이 생일날도 무시하는데 니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술김에 혀가 꼬여서 횡설수설하는데 저는 제 말에 대꾸하는 며느리의 싸늘한 목소리에 술이 깨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저 지금 회사에요.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로 술주정 부르실 겁니까? 교양 없이? 뭐 이러신다고 제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걸 바라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생각대로 살 거예요. 그래, 나 교양 없는 여자다. 이제 알았냐? 너는 부잣집 딸의 배우년이면 교양이 철철 넘쳐서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시어머니를 도우미 취급하냐? 그래, 솔직히 말해보자. 네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한테 어머니란 소리 몇 번 했냐? 배우년들은 다 그러는 거야? 하고 저는 술 기운을 빌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지 뭡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었어요. 어젯밤 술에 취해 제가 했던 말을 제가 다 잊어버렸으면 좋았으련만 다음날 아침 지랄맞게도 제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흑염소가 제 몸에 잘 받았는지 숙취도 없이 몸이 개운한 거예요. 그렇게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침 대바람부터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한 소리 듣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제가 왜 어머니 칠순 못 챙긴 줄 아세요? 사실 회사에서 이권 다툼으로 승진 문제 때문에 예민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어제부로 제가 승진하는 걸로 회사에서 결론이 났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제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게 됐네요. 어머니 환갑도 못 챙기고 이번에 칠순도 못 챙겨서 죄송해요. 이제 한시름 놓았으니 잘 챙기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머니 소리를 다해가면서 살갑게 구는 겁니다. 얘가 약을 먹었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 그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휴가를 마련했어요. 어머니랑 저랑 둘만 온천에 다녀와요. 제가 유명한 온천 입장권을 어머니 거랑 제 거랑 2장 예매해두었거든요. 그랬어? 아유, 나야 좋지. 살다 보니 내가 며느리랑 온천을 다 가보는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얘가 왜 이러나? 그냥 말만 이러는 거겠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 정말로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제 차를 끌고 저를 데리러 집 앞에 왔더군요. 저는 며느리 차에 올라탔고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세상 까칠한 며느리가 제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트로트가 듣고 싶다고 하면 트로트 음악을 틀어주고 에어컨 바람이 세다고 하면 온도를 낮춰주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생수를 주고 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더군요. 그러다 조금 출출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자고 했죠. 어머니, 저도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가요. 어머니 화장실 갔다가 저기 쉼터 의자로 오세요. 간식 먹고 가게요. 오랜만에 콧바람을 쐬니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남자가 저를 붙잡더니 외진 곳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조용히 하시고 저 따라오세요. 순간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평일이라서 그런지 휴게소에는 사람들이 드물었고 소리치는 저를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군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저를 붙잡고 간 남자가 하는 말이 놀라지 마십시오. 전 형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테니 조용히 해주세요. 하면서 일단 자신의 신분증을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지금 며느리 따라가시면 황천길 갑니다. 이것만 아세요. 명심하세요. 하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형사라고 해도 똑똑한 제 며느리에게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며느리를 믿지 당신을 믿겠어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을? 라고 했더니만 형사가 서류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든 서류를 펼쳐보았어요. 내용을 읽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 서류에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제 집 주소가 적혀져 있었어요. 요즘은 뉴스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란 말이 많기 때문에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그게 위험하다는 걸 익히 잘 알죠. 제 이름과 제 주민등록번호를 보는데 덜컥 겁이 나더군요. 서류를 2번, 3번 읽어보니 얼추 이해가 가더군요. 제 이름으로 알뜰폰을 개통한다는 서류더군요. 저는 형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저는 이런 서류를 만든 적이 없는데요. 저도 모르는 서류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형사는 대답 대신 도리어 저에게 질문을 던지더군요. 김미숙 씨? 지금 어디로 여행 가시는 겁니까? 여행 도착지가 어디시냐고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봤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 형사를 믿을 수가 없었죠. 대답하기 싫었어요. 대답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시 삐딱선을 탔어요.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이 양반 진짜 웃기시는 양반이네. 우리 며느리가 누군 줄 알아요? 무슨 일 하는 줄 아냐고요? 어디서 사람을 모함하고 그래요? 그러는 당신은 진짜 형사 맞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형사가 한숨을 내쉬면서 답답한 듯 저를 쳐다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김미숙 씨? 여기 서류에 적힌 지역 보세요. 알뜰폰 개통하는 대리점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감이 좀 오세요? 며느리와 지금 제가 가는 온천이 있는 지역이 서류에 있는 지역과 같더군요. 서류에 적힌 지역으로 지금 며느리와 가는 게 맞더군요. 형사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김미숙 씨, 잘 들으세요. 선불폰, 알뜰폰을 이용해서 거액의 돈을 대출해 주는 곳이 있고 그 대리점은 그것을 알선해주고 알선비를 받는 곳이랍니다. 이해 가세요? 수도권에서 제가 그걸 수사하다가 최근에 뭔가를 알게 되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화장실에 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제 휴대폰을 맡겼죠. 그런데 며느리가 제 휴대폰을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바퀴 밑에다가 몰래 가져다 놨고 형사가 그걸 목격해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며느님은 어머님의 신분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에게 달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완전 범죄를 위해 일단 어머님을 모시고 대리점으로 가서 대리점에서 어머님에게 사인을 하라고 할 거예요. 형사 얘기를 듣고 난 뒤 저는 가슴이 뛰고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단 휴게소 먹거리 코너 쪽으로 가서 며느리를 찾았어요. 며느리와 눈빛이 부딪혔어요. 며느린 저를 보자 얼굴빛이 바로 변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제가 간식 사는데 누군가가 어머니 핸드폰을 훔쳐갔어요. 이 일을 어떡하죠? 일단 여행지에 도착하면 제가 새 휴대폰 개통시켜 드릴게요. 선물로요. 형사 말이 맞더군요. 웃긴 년. 평소에는 어머니 소리 절대 하지 않던 년이 오늘은 저더러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며 굽신대는 거예요. 며느리가 설레발을 치면서 손에 사들고 온 핫바를 저에게 내밀더군요.
어머니, 시장하시죠? 일단 이거 드시고 식사하시러 가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며느리가 저에게 내민 핫바를 받아들고서 냅다 그 핫바로 며느리 눈에 뺨을 후려쳐버렸죠. 그리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서는 교양이고 뭐고 집어던져버리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었어요. 어머니 같은 소리 안다. 결혼해서 한 번도 어머니 소리 안 하더니 뭐? 어머니? 아쉬우니까 어머니 소리가 나와? 며느린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며느리 얼굴 위에 대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쏟아냈어요. 어디 속일 사람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속이려고 들어? 세상이 그리 만만하디? 제 말에 며느린 어리둥절하더니 머리를 굴려대더군요. 머리 굴려대는 모습이 제 눈에 훤히 보이는 겁니다. 머리 좋은 며느리가 제 말에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형사는 며느리가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던 서류를 명백한 증거로 갖고 있었어요. 형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사기 규모가 특히 큰 특정 대리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크게 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었다고 해요. 본인이 직접 가서 사인을 하게 만들어서 처벌을 피하는 등 교묘하고 악랄하게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게 무슨 억지 사기극입니까? 아무튼 형사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대리점까지 유도했던 사람들을 추적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며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 며느리는 거의 베테랑 수준이고 반드시 똑같은 일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해서 며느리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의 얼굴과 인상착의와 기본 인적사항 등을 수집해서 형사가 직접 뒤를 밟았고 다음 타깃이 저라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 모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냉수를 벌컥벌컥 몇 잔을 마신 뒤에 그제야 입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들아, 며느리가 나한테 사기를 쳤더구나. 시어머니는 나한테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사기를 치다뇨? 놀라지 말고 들어라. 아주 엄청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사기를 쳐도 내 며느리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더군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으려 들지 않더군요. 그러다 점점 얼굴빛이 사색이 되면서 놀라더군요. 이성적인 아이라서 그리고 법을 아는 아이라서 일단은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형사의 도움으로 아들과 함께 며느리 신고했어요. 며느리가 한 행동은 사문서 위조가 되고 그것으로 사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시도한 것 자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느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아니,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부잣집 딸이 배울 만큼 배운 똑똑한 애가, 게다가 직업도 좋은 애가 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고요. 저는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며느리 얼굴을 보는데 더 기가 막히더군요.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거두절미하고 저는 본론만 얘기를 했어요. 세상 오만 잘난 척을 다 하더니 이게 뭐라니? 이게 다 뭔 소리야? 내 며느리가 사기를 치고 바람을 피워요? 형사님, 정말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더군요. 그저 눈물만 줄줄 흘릴 뿐이었어요. 대신 저는 며느리가 아닌 형사에게서 이 모든 시작과 끝을 듣게 되었죠. 알고 보니 며느리는 최근에 투자를 잘못해서 크게 손해를 봤던 일이 있더군요. 아들에겐 얘기하지 못하고 투자 금액을 나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내연남을 알게 된 거더군요. 내연남은 일부러 제 며느리에게 접근을 했고 덜미가 잡히지 않는 단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수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더군요.
며느리는 내연남의 지시대로 일을 해보니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연의 관계까지 맺어버린 거죠. 그리고 제 폰을 개통해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내연남의 본거지인 미국에 가서 살려고요. 이 수법은 내연남이 서류 작성까지 모두 꾸며주었더군요. 며느리는 제 앞에선 끝까지 도도한 척하더니 결국 제 아들을 보고서는 무릎을 꿇더군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아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으려는데 아쉽긴 아쉬운 모양이더군요. 여보, 미안해. 처음엔 나도 잘 살아보려고, 당신하고 잘 살아보려고 투자를 했던 건데, 그 투자금이 아쉬워서 만회하려다가 구렁에 빠지게 된 거야. 미안해, 여보. 나는 그 사람이 이런 사기꾼인 줄 몰랐어. 잘 살아보려고? 그건 핑계야. 나도 당신과 잘 살아보려고 바람 피우고 투자하고 그렇게 살까? 배웠던 사람이 이게 뭐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 꼭 먹어봐야 알아? 며느리의 내연남인 재미교포를 조사해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정말이지 신문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며느리의 내연남은 자신을 하버드 MBA 출신의 홍콩 금융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투자회사를 설립할 거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며느리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내연남이 자신이 홍콩 재벌가에 숨겨진 혼외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친정 부모님이 내 아들을 자신의 사이로 양해 차지 않은 터였는데 이 남자를 보고 욕심을 부린 거죠. 며느리가 제 아들과 이혼하면 홍콩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거라 착각한 거죠. 더 웃긴 건 사돈입니다. 사돈도 며느리의 내연남을 알고 있었고 어이없게도 이 내연남에게 내 사위 하면서 이미 사이 대접을 하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남편과의 이혼과 내연남과의 재혼을 고민 중이었는데 안사돈이 적극적으로 내 아들과의 이혼을 종용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최고의 이혼 전문가를 섭외 중에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아들은 흥분을 해버렸어요. 너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어떻게 나를 기만할 수 있어?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고 바람 피웠니? 남자 만났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집에 들어와서 내 눈빛을 보고 아이들 눈빛을 쳐다봤어? 감히? 그 더러운 눈으로 그 더러운 손으로? 태어나서 내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당연하죠, 화를 내는 건. 코너에 몰린 며느린 제 아들을 붙잡고 변명을 해대더군요.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귀신에 홀린 것 같아. 여보, 어머니,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작정하고 덤빈 사기꾼한테 속은 거예요. 하면서 펑펑 울더군요. 이 사기꾼은 하버드 MBA 출신 서류를 조작하고 홍콩 금융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 자신의 가명으로 쓴 거였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사돈도 다 속은 거였죠. 더 기가 막힌 건 이미 이 사기꾼은 다른 여성에게 자신을 재벌 2세라고 소개하며 홍콩 금융권 직원이라고 사기치고 사실혼 관계를 맺어 거액을 뜯어내 6년 징역을 살다 나온 놈이었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며느리가 형사 앞에서 자기 혼자서 이 일을 꾸민 게 아니라면서 동업자인 내연남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 남자가 알려준 수법이라고요. 자신을 꼬셔서 그런 수법을 알려준 거라고요. 괜찮다고 안심까지 시켰다면서. 그 사람이 진짜 악질이고 사기꾼이더라고요. 며느린 내연남이 좋아서 불륜까지 저질러 놓고 일이 이렇게 알려지니까 혼자 다 덮었을까 봐 내연남 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내연남은 법정으로 소환이 되었고 거기서 다 밝혀지게 된 거죠. 내연남이 말한 출신과 재산과 신분이 모두 가짜라는 것을요. 그런데 참 아쉬운 건 며느리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이 일의 시작이 며느리가 투자를 크게 실패한 것 때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도 이 내연남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형사가 설명을 해주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고 전문적인 단어라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형사가 혀를 차더군요.
그 내혼남의 사기 수법이 아주 지능적이고 놀랍다고요. 며느리는 내혼남의 모든 진실을 믿지 않다가 모든 증거 앞에 무너지고 말더군요.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며느리의 그 표정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아주 발광을 하더군요. 자존심이 강한 아이니 그럴 만도 하죠. 며느리는 속았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죠. 사돈 어른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난리를 치고요. 그러면서도 안사돈은 이 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질까 봐 쉬쉬하더군요. 저는 안사돈에게 한마디 했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 법대 졸업한 변호사야. 사이로서 뭐가 부족한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사이로 양이 안 찼어?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잘나서 재벌 2세라고 사기친 놈한테 당하냐? 딸년에 그렇게 가르쳐? 그럼 애초에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지 말지. 재벌가에 보내지 그랬어?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더군요. 이 사건으로 제 아들은 아예 넋이 나가버렸죠. 그러고도 남죠. 믿었던 아내가 바람을 피울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며느린 구속이 되기 전까지도 제 아들을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나도 속은 거야, 여보. 사기꾼에게 속은 거라고요. 그런 며느리에게 제 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사기꾼이랑 넌 바람 피운 거잖아. 날 속인 거잖아. 지금 네가 그 사람에게 속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 배신한 게 중요하다고 나한텐. 아들은 며느리에게 바람난 배우자에 대한 간통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며느린 끝까지 제 아들을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뭘 어쩌겠어요. 사돈도 제 아들에게 매달렸지만 이건 아니죠. 매달린다고 해서 받아들일 일이 아니죠. 재판 결과 며느린 사문서 위조로 5년형이 나왔어요.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됐죠. 저는 며느리가 구속되는 날 구경을 갔어요. 그리고 한마디 해줬죠. 잘 살다 나와라, 이 못된 년아. 오만 잘난 척은 다 하더니 꼴 좋다. 천하의 미련한 년아.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정말 고소한 일이 생겼죠. 사돈들도 그 사기꾼에게 넘어가서 본인들의 주소와 주민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를 별 의심 없이 넘겨줬다고 해요. 그 사기꾼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것은 뻔한 거죠. 사돈의 신분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재산까지 투자해달라고 맡겼다고 해요. 서울 강남 땅에 산다고 큰소리 치던 사돈은 듣자하니 사기꾼에게 탈탈 털리고 지금은 경기도 어디 인근 소도시 빌라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어코 사돈이 사는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갔어요. 꿀 좋습니다. 내 아들 개무시하고 딸년 사기꾼하고 새 출발하라고 부추기더니 아주 잘 됐네요. 말년에 복 받으셨어요. 아유,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이네. 하고 돌아서려는데 안사돈이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그러더군요. 미안한데 나 100만 원만 주면 안 돼요? 내가 우리 딸 감옥에서 나오면 줄게요. 꼭 쓸 곳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안사돈 얼굴 위에 그랬어요. 미친년, 내가 왜 너한테 100만 원을 주냐? 그 돈 있으면 다 내가 쓰겠다. 하고 100만 원 대신에 가래침을 퇴 뱉어버렸죠. 어찌나 고소하던지요. 이 사건이 일순으로 5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순진한 제 아들은 이혼을 하고 두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죠. 어느덧 큰 손주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파트 근처로 찾아왔다더군요. 그러고는 아들을 불러내서는 내 아들 중학교 가는데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돼?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너무 보고 싶어. 그러나 아들은 냉정하게 내 아들? 웃긴다. 네가 내 아들 기저귀 한 번을 갈아봤니? 안아주기를 해봤니? 양심이 있으면 엄마 소리 못하지. 돌아가. 그리고 다신 오지 마. 내 아들은 엄마란 사람이 아빠랑 이혼하고 미국으로 이민 간 걸로 알아. 이민 가서 잘 사는 줄 알아. 지금 예민한 사춘기니까 괜히 나타나서 아들 장래까지 망치게 하지 마.
네 인생만 망쳐. 며느리가 내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있더군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던 제가 우연찮게 이 장면을 보게 되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그 잘난 척을 하더니 꼴 좋다. 왜? 옛날처럼 해보시지 그래? 눈 동그랗게 뜨고 나한테 대들던 대로 말이다.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그 도도함은 어디다 다 버리고 그러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제발 제 아들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발요. 누가 네 엄마야? 헛소리 말고 저리 꺼져! 저는 마트에서 장봐온 콩나물을 며느리 머리 위로 뿌려버렸어요. 그러곤 말했죠. 한 번만 더 우리 집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콩나물국을 끓여서 네 얼굴에 부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솔직히 말하면 제 아들은 아직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두 아이들을 데리고 평생 혼자 살 거라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늘 말을 하죠. 지금은 제가 거동을 할 수 있어서 두 손주들을 돌보지만 저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 뒷바라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서 제 아들도 새 아내를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려야 하고요. 빨리 그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아들이 다시 일어서면 사연도 보낼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